일단은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연구 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 백승엽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수업을 하는데도 이런 배치는 되게 안 좋아해요. 일방적으로 저는 전달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쭉 앉아있는 분은 뭔가 수동적으로 지식을 얻어야 될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구조상 변화하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일단 앉았습니다. 이 주제를 제가 열심히 준비하긴 했는데요. 궁금했어요. 이걸 왜들 그렇게 선택을 하셨는지. 근데 이제 또 대한민국 교육의 특징상 질문을 하면 대답이 잘 안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멘티미터라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해요. 대학생 친구들은 멘티미터 나중에 발표할 때 써먹으면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가지고 계신 핸드폰으로 이 QR코드를 접속하면 본 프레젠테이션 함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내용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서 문제나 설문조사 이런 게 나갈 거예요. 그거 다 여기서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접속을 하시면 이 우측 하단에 좋아요 버튼이 있어요. 이거만 눌러주시면 제가 대충 들어오셨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고 계시네요. 혹시 아직 접속이 안 되신 분 계실까요? 혹시 어려우신 분은 옆에 계신 분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메라를 대고 있으면은 그 링크가 딱 아래에 뜨게 되거든요. 그거 터치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운데 앉아 계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굳이 이걸 오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보이시죠, 그죠? 네. 보시면 제가 이 질문을 해놨습니다. 왜 이 배움을 선택하셨나? 이 배움 활동을 왜 고르셨는지 제가 넘겼기 때문에 이제 타이핑 할 수 있게 나오시죠, 그죠? 간단하게 제가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다 같이 처음 읽어서는 무슨 일이죠? 처음 읽어서 이거 누가 써주셨는데 제출을 해주시면 같이 반응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교육 정말 전형적인 이 한국식 대답. 왜 선택했니? 재밌어서요. 이런 거. 반응 기독교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를 얻고 싶어서요. 세계적 이슈에 흥미가 있다. 소고법이라는 표현도 나왔네요. 아이들의 양육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현대교육이 어디까지 맞춰야 할지 정말 니즈가 다양하네요. 제가 이걸 다 맞춰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나누는 이 배움 활동을 통해 가지고 나름의 통찰을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집사람 밑으로.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네요. 현대교육의 트렌드와 방향과 모델교육 방향이 궁금해서. 네, 얼추 제가 준비한 내용하고 맞는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A라고 해가지고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그래서 지금 같이 배움을 나누는 중에 혹시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저희 신상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어쨌든 뭐든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Q&A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출을 하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요. 그래서 아마 요 이제 화면에 뜨실 텐데 밑에 오픈 Q&A 버튼을 누르시면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중간중간 궁금하시거나 또 이거는 끝나고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저는 최대한 빨리 전달을 하고 저는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마이크를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넘겨드릴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꿈꾸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단어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큰 뜻을 품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독교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이 세미나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하시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좀 식상하게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넣지 말고 좀 더 독창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어 한 단어로 써서 제출해 주시면 재밌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타이머 재겠습니다. 회복 30초 재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30초 남았다고. 아니 이거 Q&A에 써주시면 안 되고요. Q&A는 그 X 버튼 눌러가지고 닫으시고 요 페이지가 나오셔야 됩니다. 내가 꿈꾸는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이라는 부분에 써주셔야 이 워드 클라우드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페이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넘어가야 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신 게 사랑이라는 표현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사랑이 제일 이게 언급이 많이 될수록 글씨가 커지거든요. 사랑을 많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또 가치관, 또 창의, 소망, 순종, 가치관 회복. 더 이상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다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이 내용 틀린 말 하나도 없고 다만 저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끝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독성 그 자체가 과연 대안성을 가지는가. 우리가 기독교 대안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저희 학교가 과연 기독성 그 자체가 대안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저는 의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맞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함께 배움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교육 트렌드는요, 이렇게 4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봤습니다. 시대별 교육 트렌드, 세계 정세, 또 우리나라의 위기, 공교육의 변화, 이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카테고리들이 4가지가 있는데 우리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해야 됩니까?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좀 거창하게 붙여봤다면 토드 로즈 교수가 쓴 책의 제목이에요. 평균의 종말. 개인적으로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안 읽어보신 분 계시면 꼭 직접 사가지고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한 2-3번 읽었는데 되게 많은 교육적인 통찰을 얻거든요. 그리고 기독성과 대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시대별 교육 트렌드입니다. 시대별로 교육 트렌드를 나눠봤는데 제가 196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총 6개를 구분해봤어요. 6개를 구분했고 각각 2개씩 묶어서 3가지 축으로 묶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육 트렌드는요, 교사 중심입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이 전부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대로 따진다면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행동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흔히 유명한 실험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 알고 계시죠? 그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종을 친 다음에 먹이를 주고 그게 먹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나중에는 종만 쳤는데 걔가 침을 흘리더라 라는 이제 심리학 실험이었죠. 그래서 행동주의적인 교육이 먹히는구나 라는 근본적인 개념을 제시하는 파블로프의 개 실험인데요. 특별히 자극과 반응의 원리를 중시해서 전통적인 교수 학습 방식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주입식 교육, 또 학생들은 수동적으로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모양이 행동주의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교육학적인 내용이어서 재미없을 수 있는데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이 뒤에 내용 좀 더 이해가 쉬우실 수 있어서요. 그런데 이 1980년대부터 행동주의 교육에 대한 이걸 어떻게 좀 더 잘할 수 없을까라는 바람이 불면서 구조주의 교육이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비계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것인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래서 기초 기능 및 기초 학력의 향상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면 읽기, 말하기, 쓰기, 셈하기 등등 해가지고 기초적인 학습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구조를 갖춰서 할 것인가를 해서 이 2가지 연대를 합쳐서 저는 교사 중심의 트렌드였다라고 이름을 좀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요, 학생 중심 트렌드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넘어오게 되냐면요, 1990년대부터 넘어오게 돼요.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벌써 우리 스템 교육이라고 이제는 아트까지 붙여가지고 스팀 교육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스템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1990년대이긴 한데요. 1990년대는 자기주도 교육이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조주의적인 교육을 하는데 이게 과연 맞냐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자기주도적으로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때 이제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슬로건이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열린 교육이라는 거 아마 좀 익숙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열린 교육이 또 한번 싹 불었었죠, 교육부에. 그래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강조해서 교사 중심에서 학생이 직접 학습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구성주의 교육이 또 한번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이거 좀 더 진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능동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사가 막 수동적으로 지식을 넣어주기보다는 학생이 경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이제 흐름입니다. 구성주의는. 그래서 이때 강조된 게 창의성,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이런 21세기 핵심 역량이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구성주의 교육으로 가다가 이제 트렌드 세 번째, 이제 가장 최신의 트렌드입니다. 이거는 학생 중심을 넘어서 개별화 중심입니다. 개별화. 학생 개개인의 능력이 다 다른데 그걸 다 발현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2010년대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융합교육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교육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학문 간 경계를 또 허물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통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과목 묶어가지고 융합교육하고 그랬죠. 그리고 막 스팀 교육도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학생 개개인의 요구와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교육을 이제 2010년대부터 학교 교육에도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2020년대 들어와서는요, 역량 중심 교육이에요. 역량 요즘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이게 너무 남다르다 보니까 역량이 역량다워지지 않는 현상이 또 이제 발생하는데 어쨌든 역량 중심 교육을 표방합니다. 그래서 지식보다는 실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능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에듀테크를 활용하기 시작했죠. 근데 에듀테크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엄청나게 증폭돼가지고 그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블렌디드 학습 모델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학생들 개인 맞춤형으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교육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 중심의 교육에서 교사 중심의 일방적인 수동적인 지식 전달에서 학생 중심으로 넘어가고 그걸 좀 더 진보해서 학생 개개인의 개별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까지 온 것이 현대 교육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정세를 또 함께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 교육의 흐름이랑 세계 정세가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수요에 따른 공급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변하니까 인재상이 변하고 그 인재상을 길러내야 되는 국가와 그 국가 간에 따른 교육 과정이 변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와 또 교육의 흐름을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세계 정세도 함께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최근까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뭐 2000년대 초반부터 한참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던 게 뭐냐면 자유무역 협정, FTA에 있는 거. 그래서 어느 국가와 국가가 뭘 맺었다라는 뉴스가 엄청나게 신문을 도배하고 또 우리나라도 미국과 FTA에 맺어가지고 큰 이득을 보고 막 그래서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눈이 좋고 매우 좋다고 서로 이제 무역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 성장을 눈부시게 이루어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 하더라도요. 근데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되었냐면 전쟁도 막 일어나고요. 경제 안보와 기술 안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로 FTA를 맺어가지고 자유무역 해가지고 잘 살았던 시대는 다소 그 시대가 좀 지나고 보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요해서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 어제 중국이 생산하는 전기차 관세 100%로 올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중국 죽이기라는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의 오는 그런 관세를 증가시키고 생산량을 한계점을 정해놓음으로써 이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자국 우선주의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적 권역의 특수성, 기술적 특수성을 가진 나라끼리 또 블록으로 연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다자주의라는 국제적 관점도 막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화, 지구촌 이런 얘기도 막 한창 사회책이 실리고 그랬는데 이제는 세계화가 되기는 됐는데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더욱더 무역과 근데 뭔가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것들을 아마 신문에서 많이 보시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복합이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AI의 발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오전에 선택 배움 활동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챗 GPT 5가 나왔거든요. 그게 언제 나왔냐면 따끈따끈하게 엊그제 새벽에 발표가 됐어요. 저 엄청 기대했거든요. 여기.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챗 GPT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 회장 울트만이 트윗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나올까라고 이제 고민을 막 사람들 추측을 했는데 아마도 영화 헐 보셨나요? 헐? 혹시 보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너무 이제 역적이셔가지고 문화와는 이제 세상 문화 사실 저도 안 봤습니다. 저도 안 봤고요. 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요 남자 주인공이 스마트폰이랑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해서 여자친구처럼 이제 모든 것을 해줍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어디 가든 있어요. 샤워실에도 있고 막 거실에도 있고 그래서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인공지능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나왔습니다. 네. 반응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유료 버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뭘 물어보면 대답이 0.38초 만에 합니다. 대답을. 이전 버전은 보통 얼마나 걸리면 3.5초에서 4초 정도 걸렸다 그래요. 10배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봤는데 저는 이제 무료 버전을 쓰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해요. 근데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대화하는 게 혹시 심심이 아시나요? 심심이? 네, 그 심심이랑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옆에서 친구랑 대화하는 것 같은 기분인데 얘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주고 내가 얘한테 뭘 부탁하면 언어적으로 다 대답을 해줘요. 뭐 통역해줘. 내가 지금부터 말을 할 건데 이걸 다 뭐 이탈리아어로 통역해줘 그러면 이탈리아어로 그냥 바로 통역을 해줍니다. 네, 근데 제가 영상을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짧은 영상인데 뭐 어떤 게 나왔는지. 다음에 팬데믹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팬데믹을 인해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세계화가 되고 있었는데 다 서로 막 이동을 못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보호해야 되니까 막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거 막 제한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기후위기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이미 데드라인을 넘겼다. 이런 과학자들의 의견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올 여름 굉장히 더울 거라고 예상했는데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죠. 앞으로 남은 여름 중에 네, 그런 예상도 있고요. 또 오히려 더운 날은 오히려 갑자기 추워지고 어제 막 20 몇 도였다가 그 다음날 폭설이 내리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포스트 휴먼 혹시 아시나요? 포스트 휴먼? 일반 인간을 넘어서는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인간의 뇌를 클라우드랑 연결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억의 정보를 클라우드에 저장시키고 또 클라우드에 저장된 정보를 내 뇌에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그리고 내 뇌의 생각만으로 사물을 조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야심찬 목표를 걸고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질문이 들리잖아요. 그래 알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알면 지금 여기 없겠죠, 그죠? 근데 다만 저의 색깔은 있습니다. 저의 색깔은 있는데 그 색깔을 함께 나누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나름의 색깔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챗 GPT 5의 시연 영상입니다. 이거 몇 주에 이제 상용화 된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핸드폰을 통해서 내가 눈이 보이는 각도에 핸드폰을 이렇게 켜서 카메라를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챗 GPT 4.5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스마트폰에 말을 걸면 이 스마트폰이 이 카메라가 보고 있는 풍경을 이 시각 장애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어디까지 가능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1분의 짧은 영상인데요. Is the king in residence at the moment? Yes, it looks like the king is in residence right now. The royal standard flag is flying above Buckingham Palace, which is. 네, 지금 버킹엄 궁전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How exciting to be there while the king is home. Try and tell me exactly what they're doing right now, please. 지금 연못을 보면서 설명해달라는 Right 거죠. now, the ducks are gently gliding across the water. They're moving in a fairly relaxed manner, not in a hurry. Occasionally, one of them will dip its head under the water, probably looking 뭐 for food. 잠수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지금. I even 이번엔 택시를 부르는 얘기. This orange light 택시. I think I'll hail it to get home. Yes, I spotted one just now. It's heading your way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Get ready to wave it down. 택시가 왔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Great job hailing that taxi. It looks like you're all set to go. That's a good dog right there, leading the way into the taxi. Safe travels. 네, 안전한 여행 되나 하면서. 근데 이게 무슨 영화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거 몇 주 내에 그냥 상영화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외에도 제가 많은 영상이 있어가지고 다 못 보여드리는데 어떤 영상이 또 있냐면 재밌습니다. 스마트폰 두 대를 갖다 놔요. 각자 챗GPT를 켭니다. 한 대는 카메라를 켜놔요 같이. 그래서 그 챗GPT끼리 대화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그 카메라를 켜 있는 GPT가 그 사용하는 사용자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끔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라고 물어봅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한 카메라가 없는 GPT가. 그러면 카메라가 있는 남성의 목소리를 한 GPT가 얘는 뭐 대머리고 뭐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고 있고 지금 뭐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 나를 보고 있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 정말 흥미롭네. 그럼 그 뒤에 방 배경은 어떻게 생겼어? 뒤에 뭐 굉장히 나이스한 뭐 조명이 있고 뒤에 뭐 식물들이 자라고 있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뭐가 있네. 이런 얘기를 막 해주면서 둘이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 대화가요 한참 있다가 뭐 한 5초 있다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일반 인간이 대화하는 수준으로 대화를 합니다. 발음, 반응 속도, 정확도. 아마 관심 있으시면 집에 가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딱 나온 이후에 지금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의 반응을 보면요 영어 공부하러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사실 저는 실제로 GPT로 영어 공부를 좀 했거든요. 그거에서도 큰 저는 어려움을 못 느꼈는데 이제는 뭐가 돼요?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시청자분이 앉아 계신데 만약에 여기 프랑스 분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가운데 GPT를 놓고 GPT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 나는 한국어만 할 수 있고 저 사람은 프랑스어밖에 못해. 그러면 내가 한국어로 하라면 너는 저 사람한테 프랑스어로 얘기해주고 저 사람이 프랑스어로 얘기하면 나한테 한국어로 얘기해줘.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화를 하면 내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대화를 해줍니다. 근데 그 번역의 수준과 속도가 인간의 대화 속도랑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답답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답답하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놀라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세계는 이런데 그럼 우리나라는 좀 어떠냐? 교수님께서 아까 오전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저는 자녀가 셋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은 아닙니다. 저는. 네, 위기죠.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현재 우리 지금 출산율 이제 나오는 거 보시면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핸드폰에 보시면 좀 더 그래프가 연도별로 정확하게 나와 있기는 해요.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요건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고 카이스트 문수민의 전략대학원에서 이 통계를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한 자료인데요. 현재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을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학 입학 정원이 몇 명이냐면요, 작년 기준으로 44.8만 명입니다. 자, 근데 올 작년 수능 응시생이 몇 명이냐면요 44.5만 명. 대학 입학 정원이 44.8만인데 시험 응시생이 44.5만입니다.
재수생 포함해서. 그러니까 수능 응시생 숫자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더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저출산 때문에 초중고생이 계속 감소해가지고 신규 교원 충원 안 했고 학교는 또 이런 팬데믹 상황이 막 닥치니까 설비는 또 과잉해서 막 해요. 또 열린 막 그 학생용식 교육해야 되니까 막 학교 구조 바꾸고 막 리모델링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게 제가 서울에서 이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다 나왔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도봉고등학교라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폐교에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폐교를 했어요. 학생이 없어가지고. 폐교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문제가 양산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교육특별회계에 감사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교육계에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해가지고 그 재원을 막 지원을 해줬는데 큰 사회적 문제가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입학 정원이 이제 확 줄기 시작하면서 정부가 모든 재원을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필수 교육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재원을 보조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대학 자립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학생이 안 모이니까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사시는 지역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학교끼리 폐교를 하든지 아니면 통폐합을 하든지 이런 거를 아마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2002년과 이 다음에 나온 2017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2002년에 최초로 출생아가 50만 명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2002년에 49.7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2017년이 또 왜 중요하냐면요. 40만 명대에서 30만 명대로 떨어진 게 2017년입니다. 35.8만. 그런데 2002년, 2017년, 2024년이 중요해요. 이 세 숫자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2002년 인구 통계학적으로요. 2002년, 2017년, 2024년. 왜 그러냐? 일단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거 보시면 연령별 인구 구조가 지금 나오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생산 연령 인구가 지금 가운데 2022년까지는 거의 맥스를 찍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감소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저출산이 해결이 되면은 그런 일말의 가능성이 있지만 고령화는 그 정해진 수준이에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노년 부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의료기술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노인분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60년대에는 유소년 부양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어떤 투자 개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072년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년 부양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데드라인을 그 데드 크로스를 지나는 지점에 살고 있는 거고요. 2018년 이 4대1에서 1대1로가 어떤 의미냐면요. 2018년에 한국은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2년 뒤거든요. 1년 뒤거든요. 근데 이게 7년 만에 고령화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속도고요. 이 4대1에서 1대1이 뭘 의미하냐면 현재는요. 생산 연령 인구 4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합니다. 그런데 2072년에는요. 생산 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합니다. 그러니까 4배로 소위 말해서 빡세지는 거죠. 4배. 지금도 힘든데 4배로 빡세진다. 2072년이 사실 먼 얘기는 아니에요. 50년이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럼 저도 사실 그때 되면 노인이잖아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자면 주님이 그 전에 오실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인구를 보시면
총 인구를 보시면 그 인구 구조 보시면 3,300만, 1972년에 3,300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좀 넘거든요. 그런데 2072년에 되면요 다시 3천만 명대로 갑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니 인구가 뭐 그때 인구가 나중에 인구랑 비슷해지는 건데 그냥 정상적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60대 이상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인구 성장기 때 초등학교 수업을 듣기 위해 콩나무 시루 같은 교실 있으셨잖아요, 그죠? 막 70명, 80명씩 있는 그런. 근데 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폐교가 늘어나고 학생 수보다 교사 수가 많은 학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막 과잉 투자해서 하는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상하는 거랑 내가 기대하는 거랑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랑 이게 불일치가 있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어디로 가야 될지를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인프라를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갑작스러운 인구구조 변화가 사람들을 부정시키고 여러 가지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2002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2017년이 굉장히 중요하고 2024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 2002년은 40만 명대로 진입한 숫자인데 좀 죄송합니다. 2002년은 최초로 40만 명대, 2017년은 30만 명대예요. 근데 2024년 올해잖아요. 왜 중요하냐면 올해가 40만 명대로 접어든 2002년생이 이제 대학교 4학년 사회로 진출할 시기예요. 그리고 30만 명대로 접어든 2017년생이 2024년에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무슨 말씀인지 감이 오시죠? 올해가 왜 중요한지. 실제로 인구 감소의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올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자, 그래서 저는 20이라는 숫자에 주목했습니다. 20이라는 숫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어떤 전문가의 의견은 아니고요. 교육 100년지대기라는 표현을 우리 쓰잖아요. 교육이라는 것은 100년을 앞두고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 말에 일리가 있지만 이제는 맞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 20년 지대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요. 저출산이 당장 올해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로서 사회에 드러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요. 2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17년생, 30만 명대로 접어들었던 2017년생이 올해 초등학생이 되어서 이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20년 뒤에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그 시기를 준비하는 교육. 그래서 20년을 보고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 유례없는 발전 속도, 또 잠재적 위험성들로 인해 지금 초등학생의 학생들이 인생의 황금기, 국가의 허리에 나가는 20대에서 또 2002년생들은 40대에 접어드는 이 시기에 맞춰서 올바른 교육이 오늘 준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변화도 이거 빼먹을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의 변화.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 대입 개편안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기는 관련이 있는 분 계시고 없는 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디테일하게 하진 않을 겁니다. 궁금하시면 제가 쓴 개인적인 보고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보고서 한 30페이지짜리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 제가 이렇게 좀 잘릴 부분 잘라가지고 드릴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들어보셨나요 혹시? 고교학점제? 한창 뉴스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뭐냐면요. 기존에는 학생들이 이수 단위에 따라서 국가 교육 과정에 따른 국영수 사과를 그냥 쭉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졸업이 되죠. 근데 고교학점제는 이제 뭐가 들어오는 거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본인이 원하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어요. 학교의 건의에서. 그렇게 해서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거예요. 학생 개인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을 공교육에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의지를 갖겠다는 얘기예요. 교육 현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긍정적일 것 같으세요? 부정적일 것 같으세요? 네? 크게 얘기해주세요. 네, 부정적입니다.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건 실제로는 안 될 거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도 고교학정제가 한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그 알고 있었는데 그런 식의 맞춤형 교육은 저희 학교는 201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그 교육을 저도 처음에는 냉소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교육 연구를 하고 또 제가 대학원을 하면 할수록 그걸 그냥 냉소적으로 봐서 끝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디모대학교는 대안교육을 하는 곳이잖아요. 기독교 대안교육을 하는 곳인데 학생이 정말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혁신 학교가 하나둘씩 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안교육은 과연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제 이런 궁금증이 저는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좀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또 내신 5등급제 현재 1등급부터 9등급 1등급은 4%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이거 내신 5등급제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포를 넓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평가하겠다. 지금까지는 상대평가였는데 그런데 그 얘기가 처음에는 취지는 절대평가였는데 또 중간에 역풍을 많이 받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일부 상대평가를 경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비판점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그걸 비판은 잘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게 참 슬픈 현실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공교육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입 개편화도 변합니다. 인구 구조가 변하고 학생이 실제로 내가 전공하고 싶어서 갔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이렇게 접하신지 모르겠는데 졸업하셨는데 전공하고 맞는 직업생활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저조차도 지금 그렇거든요. 네, 제가 지금 교사를 하고 있을 때는 저는 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 제 은사와 기질에 딱 맞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의치 한약수라고 아시나요? 어떤 뜻인지 아시는 분? 의치 한약수. 오, 네, 한의대, 약대, 수의대. 맞습니다. 의치 한약수. 제가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그 친구 중에 거기에는 뭐 대학 교수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엘리트가 많아요. 그래서 두 친구가 벌써 대학 교수입니다. 몇 년 전에 지금 한 4년 전에 대학 교수가 됐어요. 뭐 아무튼 잘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고등학교 기준이 인서울 몇 명 보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뭐냐? 의대 몇 명 보내냐로 학교의 급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대치동 같은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곳은 의대를 보내려면요 언제부터 의대 교육을 시작하는지 아세요? 혹시 몇 학년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시작합니다. 네, 놀랍죠? 초등학교 때 미적분 떼고 들어갑니다. 네, 그거 아니면 승산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건 분명히 비판을 받을 만한 점인데 제가 오늘 주제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유치 한약수가 일반 공교육의 어떤 성공의 잣대로 실제로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과에서 이과, 문과 대 이과에서 문과 비율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지금 아까 핸드폰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거기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새로 고침 누르면 아마 들어가실 겁니다. 문과 대 이과에서 문과 비율이 0에서 10까지라면 몇이나 될 것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우리 학창시절 떠올리시면 됩니다. 몇 대 몇 같으실지. 좀 편차가 있네요. 그러니까 다 체크하셨나요? 굉장히 빠르시네요. 얼리 언어퍼이시네요, 다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좀 나눠졌네요. 정답은요, 문과 비율이요. 이과가 10중에 8이고 문과가 2입니다. 네. 좀 더 학군이 센 곳에서는요 9대1까지 나와요. 9.5 대 0.5. 이과 9.5. 근데 저 때는요, 라떼는 어르신들 많으신데 제가 라떼는 그럼 좀 이상한데 저 때는 문과 대 이과 그러면요 이과 3, 문과 7이었습니다. 저는 이과였는데 완전 역전됐죠. 근데 왜 그런지는
다들 대충 아실 것 같아요. 4차 산업혁명, 또 의치한약소 이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문과는 그럼 뭐냐, 뭐 하냐? 결론 치킨집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닌데.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변화, 세계의 정세, 교육의 흐름, 우리나라의 현실, 그러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그 문제가 도래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써봤어요. 고교학 정제가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비관론을 펴는 것은 옳지 않다. 공교육의 변화 의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취지를 잘 녹여낸 혁신학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대안학교는 점차 설 자리를 잃어버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안성을 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사실 강의의 한마디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전투기 조정석 얘기랑 생존자 편향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먼저 생존자 편향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는데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전투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주로 총알을 막 피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전투기가 격추되는 것을 줄이고자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비행기의 총탄 자국을 분석해서 보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하거든요.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문제예요. 어디를 보완해야 될까요? 자,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왜 안 나오셨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총탄 맞은 부분입니다. 자, 골라주시죠. 핸드폰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꼬리가 생각보다 안 나오네요. 아직 잘하신 것 같긴 한데 꼬리요. 날개, 꼬리, 엔진, 몸통. 엔진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여기 보이신 분들은요 교육적인 통찰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야, 놀랍습니다. 저는 이거 처음에 할 때 생각도 못했거든요. 이 당시에 분석 결과 전투기의 총탄 자국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날개 및 꼬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를 보완하고자 날개랑 꼬리에 철판으로 보강을 더하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프로젝트를. 근데 갑자기 이 분석을 총괄한 연구원이 스톱시킵니다. 잠깐만요, 조종석하고 엔진 부분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뜬금없죠. 맞은 부분은 저렇게 많고 저 엔진이랑 조종석은 안 맞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비행기의 총탄 자국이 고르게 분포해야 되는데 살아 돌아온 비행기는 엔진과 조종석에는 총탄 자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치명적 약점이니까 여기 맞은 데는 돌아오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디를 보강했냐면 조종석하고 엔진을 보강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생존자 편향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존자 편향의 오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비행기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살아 돌아온 부분만 보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 간과하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 안 맞은 부분이 중요합니다. 안 맞은 부분. 저는 이거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 종류가요, 자기계발서입니다. 근데 베스트셀러 보면 자기계발서가 항상 순위권에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취향이니까요.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생존자 평양의 오류에 따르면 그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한 얘기니까 그게 먹히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학교 교육에 한번 접목해 볼까요? 우리 학교 의치한약수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현수막 많이 걸죠.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0명 중에.
중에 뭐 많이 보내서 10명 넣어칩시다. 그럼 나머지 90명은 들러리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울북부교회 다니는데 유튜브에도 이제 녹화가 되니까 고등학교 이름 밝히지 않겠습니다. 고등학교에 2024학년도 대입 현황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전 그거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거기 적히지 않은 아이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뛰어난 아웃스탠딩한 아이들한테 집중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런 아이들은 뭘 해도 사실 잘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관심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뭘 해도 잘 못하는 아이들한테 우리는 좀 관심을 줘야 되는 거죠. 자,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미국의 얘기예요. 1940년대 얘기인데요. 실화입니다. 미국 공군이요,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왜냐면, 자, 최악의 날에는 어떤 예는 하루 만에 16명의 조종사가 추락해가지고 목숨을 잃었어요. 하루 만에. 뭐, 격추당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가 뭐 추락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1926년에 측정된 그 조종사 수치로 전투석 조종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잘 먹고 하니까 등치 커지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 좁으니까 이게 컨트롤이 미세하게 안 되니까 이게 실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조종석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장치 설계를 재조정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그죠? 그런데 이때도 한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설계 엔지니어 중에. 왜 그러냐? 조종사 4,000명을 대상으로 시수를 재가지고 냈거든요. 그런데 10개 항목을 했어요. 10개. 그런데 그 중에 10개 항목의 평균치에 해당하는 사람은 4,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항목이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10개 항목 평균치를 딱 냈는데 그 10개 항목에 해당하는 조종사 4,000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요. 설계를 조종석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종석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게 해주고 핸들의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고 틸팅이라고 그러죠. 그런 기능을 넣으면서 이 비행기 조종사의 생존력을 굉장히 높였다. 이런 실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평균값, 평균적인 인간을 내세우는 것이 얼마나 호구적인 인간을 내세워주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노르마라는 것을 선정한 대회입니다. 이거는요, 이 대회는 이것도 이제 1900년대 초반에 했던 대회인데요. 1940년대일 거예요. 여성의 평균적인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여성의 평균적인 치수로 만든 조각상 이를 붙입니다. 노르마라고. 그래서 이건 정말 평균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이다. 그래서 이 여성상, 이 노르마랑 가장 비슷한 미인 찾기 대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 여성을 찾습니다. 어때? 좀 비슷한가요? 비슷한가요? 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좀 다르죠? 이 당시에는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 디킨슨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산출해낸 평균값을 가지고 체계를 만들었는데 클리브랜드에 있었던 건강박물관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이상적인 여성상이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 노르마를 완벽한 인체의 전형이다 라고 칭송했고요. 이게 어디도 나오냐면 CBS 다큐멘터리에도 나오고 타임지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노르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슷해서 뽑기를 했는데 노르마를 뽑기 위해서 9개 항목이 있었어요. 허리 둘레, 가슴 둘레, 엉덩이 둘레, 허벅지 둘레 이런 거 다 짓겠죠. 키 이런 거, 얼굴 크기. 9개 전체 항목 중에 평균치에 가까운 여성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 9개 중에 5개로 줄여봤어요. 항목을. 4,000명 중에 5개 항목하니까 40명 정도 있었다. 그런데 이 당시 클리블랜드 지역 신문이 이렇게 실습니다. 이 여성은 춤, 수영, 볼링을 즐기며 여성 체형의 귀감으로 떠받들어지는 그 몸매만큼이나 바람직하고 정상이다. 심지어 어떤 교회에서는 이 여성의 신앙은 아주 바람직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9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평균적인 인간도 찾기 힘든, 이상적인 인간도 찾기 힘든데 우리는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우리는 한두 가지 정도로 학생들을 재단하려고 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글을 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업 성적이라는 대표적인 하나의 항목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거예요. 학생 성적이 좋으면은 대체적으로 괜찮은 그런 인식이 알기 모르는 우리가 있잖아요. 뭔가 그런 아이들은 신앙생활도 뭔가 좀 잘해. 자기 관리도 잘해.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평균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상성을 만들어 놓고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이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대안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저는 기독성과 대안성을 이제 얘기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딱 말씀 한 분을 하셨습니다. 이 긴 배움 활동에서 로마서 11장 29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시면 없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죠. 그러면 그게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평균적인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냥 1000명은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다 하나님 각각의 모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 학교에 116명의 학생들이 있거든요. 다 그냥 각자 부르신 거죠. 각자.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지금 제가 연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그 116개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다 뽑아낼 수 있을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세 가지 색깔 놓고 거기에 학생들을 분집별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116가지 색깔이 나오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어려운 교육학적 용어 두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페다고지랑 안드라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페다고지는요, 어린이라는 단어랑 이끌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에서 기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시민을 가르치는 어떤 정복당한 다른 지역에서 데려온 노예나 어떤 뭐 가정교사 가르치는 교육 노예 이런 사람에게서 비롯된 단어가 페다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니까 얘는 무조건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을. 교사 중심 교육이 되고 가르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어떻게 보면 현대로 보면 교과 중심적인 성향을 갖습니다. 근데 제가 페다고지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페다고지가 분명히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군인이에요. 군인은 페다고지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되면은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물대에도 항상 같은 위치에 물건들이 있어야 되고 어떤 벨이 들리면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군대 가면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ROTC 출신이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죠. 그런데 과연 이 페다고지적인 성격을 학교 교육이 그대로 녹여내야 됩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요, 페다고지가 필요하긴 하지만 안드라고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드라고지가 처음 이론적으로 그리스 시대에 그 그리스 철학이 융성하던 시대에 나왔을 때는 사실은 조금 소외받는 학문이었어요. 안드라고지는요, 성인이라는 말과 이끌다라는 말이 합쳐진 성인 교육에 해당하는 말이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학습을 돕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의 학습과 성인의 학습은 무슨 차이냐? 그러니까 페다고지는 넣어줘야 되는 거고 안드라고지는 성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배우자 하는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학습자 중심 교육이 되고 학습자가 스스로 배우고 주도해 나가는 학습 과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자의 경험 자체가 학습 자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럼 교사는 무슨 역할을 하냐? 이 학습자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학생과 교사 간 상호 협동에 의해서 계획하고 목표 설정하고 평가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안드라고지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독성과 대안성입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독성 자체가 대안성을 갖게 한다. 매우 동의하시면 동의하는 쪽으로, 별로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쪽으로 한번 해주시겠어요? 자, 평균 싫어한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데는 평균값이 의미가 있습니다. 평균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군집의 어떤 성향을 비교할 때는 평균이 굉장히 유효합니다.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네요.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매우 동의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우 동의하는 쪽으로 가네요. 저는 이걸 틀렸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각자의 판단의 몫인데요. 저는, 동의하지 않음이 0이고 매우 동의함이 10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2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의미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발현하게 해주기 때문에 기독성 자체가 대안성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독성이 대안성 그 자체라고 얘기한다면 기독교 대안학교랑 미션 스쿨은 큰 차이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성이 대안성까지 가지기 위해서는 그 학교의 교사가 가지는 자신만의 기독성을 바탕으로 한 대안적인 교육의 색깔이 뚜렷해야 해요. 디모데학교는 어떤 색깔? 옆에 꿈의 학교도 있고 드림의 학교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별머리 학교도 있고 다 색깔이 있어요. 그리고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기독성이 지닌 학교인데 다 색깔이 달라요. 저는 그게 너무 아름답게 보인다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졸업생들이 배출되는데 다 기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재밌는 거. 근데 다 다른 대안성을 가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교사로서 가장 모토를 가지고 섰는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표현인데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아닙니다. 이거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육 시스템으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분명히 필요한데 그 학생과 만나는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자녀에게 또 내가 맡은 학생에게 어떤 교사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또 어떤 교사세요?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어떤 스승이세요? 교사는 많은데 스승은 적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교사이세요? 스승이세요? 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했던 시기, 기회가 언제였는지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생각과 다르게 가고 있어요. 교육에는 의도가 있는데 지금 의도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독서가 갑자기 치고 올라오네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학교에서 보통 뭘 많이 하나요? 뭘 많이 강의를 많이 듣죠. 그러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세계관 시간에 표현하는 게 너네는 수업을 들으러 가고 예배는 보러 가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배는 드리러 가는 거고 수업에는 참여하는 건데 왜 수업은 들으러 가고 예배는 보러 가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종종.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가장 많이 배우고 성장한 건요. 경험하고 독서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보통 뭘 많이 해요? 강의하고 시험 많이 보잖아요. 물론 그거의 순기능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몰입돼 있잖아요, 거기에. 왜
중학교, 고등학교 반짝반짝 빛날 시기에 매일 밤에 늦게까지 학원 가가지고 뭘 위해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저는 사실 좀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이 얘기하면 안 좋아하시는 선생님도 좀 계실 수 있어요. 우리 학교도 계실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지금 우리 중고등학생 시기는요, 실수에도 격려받을 수 있는 시기고요, 실패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무제한 허용되는 기간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험과 강의라는 걸로 해서 아이들이 실패하면 안 되는 아이로 하고 있잖아요. 압박을 주잖아요. 무언의 압박. 실수해도 괜찮아. 다음에 시험 잘 보면 되지. 다음에 잘 보면 되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경험을 통해서 많이 배우셨다면서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든지 실패하게 해주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다채로운 경험들을 우리 학생의 시기 때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저보고 실패해보라 그러면요, 저는 그래도 이제 저희 아내가 저를 많이 지지해줘가지고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 또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실패하면요 끝이에요. 지가 없어요. 뭐 코인에 실패를 하든 투자에 실패를 하든 뒤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만 생각하더라도요, 많이 실패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애들 일기를 읽어보면, 저희 배움일기라는 걸 쓰는데 그냥 좋아요. 애들이 실패한 거 막 써놨거든요. 자기가 실패한 거. 실패해도 되는 시기에 그때만 배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안드라고지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초고령화 사회, 직업 세계가 급변하는 이 시기에 단순히 강의만 전달해가지고는요, 아이들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과 소금은 물론이거니와 생존하기도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제가 다시 한번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한번 이렇게 여쭙고 싶어요. 내가 꿈꾸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세요? 이제 반응을 하실 때가 됐잖아요. 현대 교육 트렌드는 다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반응하셔야 되잖아요. 우리의 반응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꿈꾸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은 어떤 건지 한번 적어주세요. 네. 제출해 주시면 돼요. 또 이제 이거 적으시면서 배움 활동이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제 강연은 거의 끝났어요. 질문하실 게 있으면 같이, 혹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시면 Q&A에 남겨주세요. 현재까지는 질문은 아무도 안 하셨어요. 여기 성도님들 써주시는 게, 내년 저희 지금 디모데 교육과정 2.0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아주 주요한 연구 과제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육적 성찰을 갖다 주니까 많이들 적어주세요. 내가 꿈꾸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이게 선언이 러프하면 러프할수록 실천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고민해보면 적어보시겠어요? 제가 시간은 좀 더 넉넉하게 드릴게요.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의미 있는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적혀 있네요.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걸 보시면서 마음이 좀 따뜻해지신다면 교사에 자신 있으실 거예요.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적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심사숙고함을 적고 계시네요. 어, 21번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다 맞아요. 다 맞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의 색깔을 드러내시는 교사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색깔을 가지시고 완전 무지개잖아요. 동성애 그 무지개 말고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하잖아요. 이게 사실 대안적인 거죠. 물론 이 가운데 좀 더 교육적인 성찰이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이렇게 오전 때 오전 주제 배움 활동, 지금 선택 배움 활동 하시면서 느낀 점을 가지고 어떻게 진짜 삶에서 그런 것들을 실현해내는 교육을 하는 그런 교사가 될 것인가 그런 거 고민하시는 거죠. 저도 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써봤어요. 저는요. 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게 저만의 색깔인 거예요. 이거. 소명을 가진 헌신된 교사가 소명 그리고 헌신 교사가 학생을 평균의 잣대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어두신 은사와 재능을 발현하여 빛과 소금으로 삶으로 의도적으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는 환경을 제공하고 독려하는 행위가 기독교 교육이다. 라고 저는 이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저의 정의예요. 이게 맞다 이런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자신만의 색깔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해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교사로서의 반응 아닐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질문이 얼마나 있으실지 잘 모르겠어요. 질문이 여기 지금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많이 하셨네요. 네, 한번 이거 하나하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험과 체험, 독서와 강의 및 시험 교육은 몇 대 몇이 좋은가요? 제가 어떻게 이것도 색깔의 문제인 것 같아요. 색깔 어디에 좀 더 내가 포커싱을 맞출 것이냐. 틀린 건 없거든요, 사실. 다만 그 가운데 그 교육을 실현하는 교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학생들에 대하는가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굳이 이렇게 몇 대 몇을 나누자면요. 저는 중등은 9.5 대 0.5, 고등은 8대 2로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학교를 세우면.
기독교 대학교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내가 꿈꾸는 기독교 교육의 모습은 이렇게 써주셨네요. 경험사 독서유. 야, 대단하십니다. 네. 기독교 대안학교와 공교육 속 미션 스쿨은 다른가요?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요? 기독교 대안학교는요. 먼저 미션 스쿨을 말씀드릴게요. 미션 스쿨은요. 그 가운데 예배 시간이 있고 그 가운데 담임 그 성경과를 담당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믿지 않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네. 두 번째는 기독교적 가치를 드러내도록 학생을 길러내는 게 두 번째 목표.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 대안학교는요, 말 그대로 기독성과 대안성을 지닌 교육을 표방하는 학교.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빛과 소금을 길러내는 학교. 이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하면 한마디로 요약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션 스쿨은 어떤 면에서는 좀 분명한 한계를 지녀요. 물론 미션 스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열정 있는 선생님도 저 몇 분 알고 계신데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디모데학교는 고교학점제 수업을 모든 과목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나요? 중등부는 어떻게 교육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중등부는 어떻게 교육하실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보관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아직 제 보관이고 학교의 교육 과정에 맞춘 것을 선생님들과 의논하고 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오피셜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만 방향은 생각하고 있어요. 독서와 경험. 네. 독서와 경험. 독서, 진로, 구원, 이런 핵심적인 지향하는 가치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집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해진 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말씀드리고, 디모데학교는 고교학점제 수업을 모든 과목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냐는 질문은요. 학년마다 좀 다른데 중등은 완전 선택이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놀아도 됩니다. 나가서 그냥 자도 되고요. 나가서 축구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제가 실제 시간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총 9교시거든요. 저희가 하루에 9교시인데 하루 평균 2시간 정도의 맞춤형 수업이 있어요. 2시간 하루 평균. 그래서 일주일로 따지면은 월화수목 치면 한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7시간? 7시간 정도. 학년마다 좀 편차는 있습니다. 5시간, 6시간, 7시간 이 정도 수준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수업을 개설하고 또 혹은 선생님이랑 같이 하는 수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진행하면서도 사실 조금 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지가 있긴 있는데 현재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혹시 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40분까지인데 사실 저희 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5분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을 드리고 40분에 모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의도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기회의 구체적인 신뢰. 예를 들면 떠오르는 게 실패. 제가 했던 수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9학년 과학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보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진짜 제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그 수업을 사실 대학원 하면서도 이런 수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구상했던 거를 실제로 해보고 있어요. 어디에도 없는 교육과정인데 근데 아이들의 반응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냐 이러면서 글 엄청 쓰게 하고 생각 엄청 하게 하고 막
정보 엄청 찾게 하고 발표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두 가지 주제를 지금 돌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학기 시작한 지 3세를 됐는데 주제를 두 가지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학생이 자기의 논리를 펴고 싶은데 찬성 반대를 선택해서 해야 되거든요. 여기는 뭐 예를 들면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쓰고 조별로 발표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한 친구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발표 차는 게.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했거든요. 정말 잘했는데 스스로 논리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많이 성장했다고 했는데 그 친구는 자기가 어떤 면에선 그런 좋은 선례를 찾는데 좀 실패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친구가 배우려기 적은 거랑 저한테 스승이랑 편지를 오늘 놓고 갔더라고요, 아침에. 제가 지금 담임이 아닌데 고마웠어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써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될까 했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선생님의 수업은 이게 너무 잘하셨어요. 죄송해요. 이게 신뢰를 되려고 하셨으니까 제 신뢰가 제일 좋잖아요, 말하는 사람하고. 선생님의 교육은요, 한마디로 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교육인 것 같아요. 이렇게 써줬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되게 뿌듯했거든요. 근데 이게 교만이면 안 되는데 주님께 영광 드리고. 네. 실패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왜 안 돼? 이런 실패가 아니고 나 왜 점수가 안 나오지? 이런 거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나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의 격려와 친구들의 도움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뭔가 좀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나 스스로 엿보는 거. 혹시 완전히 실패하더라도 다시 한번 다리 훌훌 털고 일어나는 거. 혹은 실패함으로써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라는 깨닫는 거. 뭐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누가 질문하셨나요?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네, 됐다고 하시네요. 네, 안 되셨네요. 네. 네, 그러면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배움 활동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은 제가 여기 앞에 앉아 있을 테니까 따로 와서 저한테 교제하시면 좋고 40분에 시작하는데 잠깐 화장실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